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결혼해서 아들 하나 둔 주부입니다. 괜스레 밝히려니 민망한 부분인데 제가 어쩌다 보니까 속도 위반으로 결혼을 급하게 서두른 케이스였어요. 원래도 남편하고 결혼을 전제로 연애 중이었기 때문에 갑자기 결혼을 하게 된 것에 대해 아쉽다거나 후회되는 부분은 별로 없었던 것 같네요. 결혼이라는 게 당사자들끼리만 마음이 맞는다고 해서 능사가 아니잖아요. 특히 우리나라 사회에서라면 더욱 그렇고요. 그런 점에서 저는 제가 아주 운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었어요. 양가와의 관계가 관건이건만 시댁 식구들이 저는 처음부터 마음에 들었으니까요. 둘이 언제 결혼하나? 그간 목이 빠지게 기다렸었는데 결혼하겠다는 것뿐만 아니라 2세 소식까지 있다고? 이런 경사가 다 있나? 아버님, 부끄러워요. 상황이 이렇게 돼서 너무 민망할 따름이에요. 심렵기 쳐드린 것 같아서 죄송하기도 하고요. 갑작스러운 소식에 많이 놀라셨죠? 아니다, 아니야. 내가 빈말로 지금 이걸 경사라고 하는 것 같으냐? 귀한 며느리 들어오고 금쪽 같은 손주 생긴다는데 기쁘지 않을 이유가 하등 어디에 있어. 무조건 잘 되었다. 무사히 씩 올리고 몸 관리도 잘 하려무나. 내가 미리 말하지만 돈 들어가는 거 걱정일랑 하지 말어. 이 시애비가 다 책임진다. 시아버지뿐만 아니라 시댁 쪽 분들이 전부 서글서글하고 대학이 무난한 성격들의 소유자이세요. 저희 친정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딱히 겪어본 적이 없는 집안인데요. 굳이 상하를 논하자면 시댁 쪽이 조금 더 여유로웠어요. 결혼할 때 시아버지께서는 당신의 입으로 공언하신 대로 정말 통 크게 베푸셨어요. 예식 전반이며 신혼여행에 들어가는 돈은 저희 친정에서 부담을 했는데요. 가장 중요한 신혼집을 시아버지께서 쏘셨거든요. 신혼집을 장만한 것을 두고 쏘셨다고 표현하는 건 조금 웃긴 것 같지만 시아버지께서 직접 그렇게 말씀을 하셨었죠. 너희들이 살 집은 내가 쏜다. 주말에 부동산 끼고 집 다 보고 왔지? 어떤 데가 가장 마음에 들더냐? 매물이 뭐든 나한테 말만 해. 내가 크게 쏠 테니까. 네? 아버님, 설마 신혼집 장만해 주신다고 하셨던 게 진담이셨어요? 저희는 대출도 함께 알아보고 있었는데요. 그리고 저희 친정에서도 보태주실 예정이고요. 에잇, 대출이니 사돈댁 도움이니 그런 거 다 받지 말어. 내가 이럴 때 아니면 돈 모아뒀던 거 다 어디 쓰겠냐? 안 그러니? 우리 귀한 며느리가 복덩이를 품고 시집 온다는데 당연히 내가 이 정도는 해줘야지. 더없이 감사드릴 일이었어요. 남편도 시아버지께서 전적으로 신혼집을 장만해 주실 줄은 몰랐대요. 그러니까 일종의 서프라이즈 이벤트였던 것이었죠. 앞으로 정말 시댁에 잘하는 며느리가 되어야겠다고 저는 결혼하면서부터 굳게 다짐하고 있었어요. 결혼하겠다고 밝혔을 때 시어머니의 반응은 시아버지의 것과는 비슷한 듯 달랐었죠. 참고로 시어머니께서는 화법이라고 표현해야 할까요? 말씀하실 때 워낙 차분한 화법을 구사하시면서도 매사에 약간 건성으로 반응하시는 조금 독특한 분이셨답니다. 어머, 둘이 결혼을 하겠다고? 임신을 했다고? 좋을 때구나. 젊음이란 참 좋아. 불타오르는 사랑이 젊은 애들만의 전유물은 아니라지만 암튼 아주 부러워. 그래, 잘 됐네. 통념 속에 존재하는 시어머니 상과는 다르게 며느리한테 왠지 거리를 두시려고 하는 그런 스타일이셨어요. 기꺼이 저를 받아주시는 것은 시아버지와 동일했지만 묘한 벽이랄지 선이랄지 그런 게 느껴졌었네요. 항상 제가 먼저 다가갔을 정도였으니까요. 신혼집은 시댁에서 지하철로 가기에 용이한 위치였어요. 시아버지께서는 육촌 형제분과 카센터를 운영하고 계셨는데 시댁하고 엄청 가까웠답니다. 그래서 저는 한번 그쪽으로 출동하면 카센터도 방문하고 시댁도 들르고 이런 코스를 돌았죠. 시아버지께서 본격적으로 돈을 벌기 위해 카센터를 하시는 건 아니었고
육촌 형제분께서 워낙 차에 관심이 많으신데 시아버지께서는 각종 기계수리, 부품 이런 쪽에 통달하신 분이었으니 뜻이 맞아서 차리신 가게였어요. 저는 시아버지께서 따로 남자 형제가 없으시기에 그 육촌분과 친형제처럼 지내시는 거라고 짐작했었네요. 원래 시아버지께서는 이름 있는 중견기업에서 오래 재직하신 분이셨는데 건강 문제로 그만두신 후에 적적함을 달래려 카센터를 차리신 것이었죠. 참고로 카센터가 들어와 있는 그 건물은 같이 차리신 육촌 형제분의 건물이랍니다. 건물 내에는 학원이랑 변호사 사무실이 있어서 깔끔해요. 무엇보다 대로변에 있고 지하철역과 가까워서 제가 놀러가기에 편했죠. 저희 남편은 회사에 매여 사느라 바쁜 사람이었기에 제가 대신 시부모님께 손자 얼굴 보여드리려고 열심히 시댁에 들락날락 했던 거예요. 도착해서는 카센터에 먼저 들르면 안쪽 사무실에서는 시어머니께서 저희 모자를 반겨주셨어요. 우리 며느리랑 손주 왔어? 밥 안 먹고 온다길래 나는 일부러 아까 점심 먹을 때 빠졌어. 네가 나랑 먹자고 보챌까봐 서리. 저야 당연히 어머님이랑 먹고 싶으니까요. 비빔국수 괜찮으시죠? 국수는 금방 삶으니까 가서 양념장 만드는 것부터 하려고요. 어머님께서는 지금 아버님 작업하시는 것까지 보고 들어오시겠네요. 그래야지. 네가 나를 잘 아네. 내가 좀 더 있다가 들어갈 거 어떻게 알았니? 에이, 아버님 챙기기로는 1등이 어머님이시니까 당연하죠. 여기 사무실에도 늘 믹스커피며 간식거리며 어머님께서 챙겨놓으시잖아요. 어머님은 정말 내조의 여왕이신 것 같아요. 내조의 여왕은 무슨, 당연한걸. 비빔국수나 먼저 만들고 있어. 내가 금방 따라갈 테니까. 네, 그럼 저는 먼저 가 있을게요. 천천히 오세요. 그날은 먼저 시댁에 들어가 비빔국수를 만들었었는데요. 저를 뒤따라오신 시어머니께서 제가 만든 비빔국수를 맛있게 드시다가 말고 나이 들수록 살이 잘 찐다느니 속에 화병이 들어서인지 건강관리가 힘들다느니 이런 얘기를 하셨었죠. 어머님, 혹시 무슨 말씀하기 어려운 일이라도 있으세요? 아버님하고 무슨 문제라도 있으셨던 건 아니죠? 내가? 내 시합이랑? 없어. 아무 일도 없어. 그냥 세월이 빨리 가는 게 야속하고 짜증나서 그래. 시어머니의 한숨을 애써 모른 척하며 설거지를 했던 그날, 저는 한 가지 추측을 내놓게 되었어요. 그건 바로 시어머니께 은밀한 비밀이 있다는 것이 분명하단 거였죠. 시어머니의 오락가락하는 감정으로 밀어보건대 그건 건강에 이상이 있지 않은 다음에야 남자 문제에 직면한 여자의 모습이란 짐작이 먼저 들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혹시 바람? 무서운 생각이 든 저는 시어머니를 슬쩍 떠보았어요. 어머님, 혹시 다이어트에 관심이 있으신 거라면 운동을 다녀보시겠어요? 너는 내가 산악회 활동하는 거 알고도 운동을 나한테 운운하는 거니? 너 지금 뭐야? 내 입에서 산악회 얘기 나오게 만들려고 유도하는 거지? 맞지?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절대 아니에요. 저는 그냥 말이 나오다 보니까. 산악회 활동을 그토록 활발하게 하시면서 그 이야기가 나오면 펄쩍 뛰신다고요? 이거 제대로 수상했네요. 얄팍한 추측은 금세 날개를 달게 되었고 생각은 꼬리를 물고 계속 이어졌어요. 저는 어느새 인터넷에서 산악회 불륜을 필사적으로 검색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죠. 끝도 없이 나오는 인터넷 글들을 보고 저는 망연자실했어요. 하지만 어디까지나 저의 심증이나 촉이었을 뿐 실제로 드러난 건 없었으니까요. 성큼 다가왔던 봄이 물러가고 여름이 왔을 때 시어머니께서는 갑자기 산악 장비를 새로 싹 구입하셨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또 고심에 빠져들었네요. 왜냐하면 결제하신 걸 보니까 장비마다 한 개가 아니라 한 쌍을 구매하셨더라고요. 하나는 시어머니 거, 그럼 나머지 하나는 누구 거란 말인가요? 암만 해도 촉이 와서 제가 은근슬에 시아버지께 떠보았어요. 저기 아버님, 요즘에 어머님께서
부쩍 야외 활동에 열을 올리시는 것 같지 않아요? 아버님이 보시기엔 어떠세요? 뭐, 살을 빼겠답시고 그러는 것 같더만 다 늙어가는 마당에 갑자기 외모에 관심이라도 생겼나? 하여간 희한해. 아버님, 제가 그냥 드리는 말씀이지만 여자는 나이가 들어도 외모에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특히 잘 보이고 싶은 남자가 있을 땐 더욱 그렇고요. 그럼 더 의아하구나. 내 시험이 전국의 산이란 산은 다 다닐 기세로 쏘다니느라 정신 없어 보이더만 다른데 한눈 팔 시간이나 있겠어? 입이 정말 근질거렸죠. 마음 같아서는 등산 활동에 불순한 목적이 있는 게 아니겠냐고 제 의견을 내고 싶었어요. 하지만 차마 그럴 수가 있었어야 말이죠. 아, 그러게요. 최근 들어서 어머님이 등산을 너무 다니시는 것 같기는 해요. 아버님께서는 아무래도 등산이 힘드시니까 좀 섭섭하신 건 아니죠? 내가 이제 와서 그런 걸로 섭섭할 게 뭐 있겠냐? 아무렇지도 않다. 네 시애미가 괜히 산에서 자빠지진 않길 바랄 뿐이야. 산 타면서 엄한 일 벌일 사람도 아니고 그저 안 다치고 다닌다면 그걸로 다행이지. 시아버지께서 잘 다니시던 회사를 그만두셔야 했던 이유는 사고로 다리를 다치셨기 때문이에요. 치료를 받으시느라 퇴사라는 길을 선택하실 수밖에 없었대요. 다리는 회복되었고 일상생활을 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었지만 오래 달린다거나 경사가 가파른 곳을 오르는 등산 같은 활동은 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지만 시아버지는 개의치 않아 하셨어요. 멀쩡히 두 발로 걷고 생활하는 것만으로도 행복하다 하시면서 시어머니께서 열심히 등산을 하러 다니시는 것도 보기 좋다 하셨죠. 그리고 시어머니께서 부정을 저지르실 거라고는 아예 상상조차 안 하고 계셨어요. 그렇기에 저는 더욱 속이 쓰렸던 것 같아요. 시아버지께서 이토록 좋은 마음으로 시어머니의 외부 활동을 지지하고 계셨건만 그 믿음을 시어머니께서는 배신하신 것처럼 보였으니까요. 그 후로 시어머니는 산악회 때문에 바쁘시다면서 주말에는 아예 뵙기 어려운 분이 되어 있었답니다. 저는 속으로 수상해도 너무 수상하다는 판단을 내린 뒤였죠. 아무리 우리나라에 널린 게 산이라지만 이렇게까지 많은 활동을 한다고요? 시어머니의 행보엔 뭔가 있는 게 분명했죠. 그래도 어디까지나 심증일 뿐이기에 에이 설마 하는 생각도 제 머릿속을 양분하고 있었는데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오고 말았어요. 시부모님이랑 같이 점심을 먹으려고 제가 시간 맞춰서 시댁에 갔을 때였어요. 일부러 카센터에 안 들르고 시댁에 빨리 온 것이었는데 이미 시어머니께서 외출 준비를 하고 계시지 뭔가요? 어머니, 같이 점심 드시자 하려 했는데 어디 나가세요? 너 오늘 오기로 했었니? 나는 저기 산악회 사람들이랑 먹기로 말이 되어 있어서. 너무 눈에 띄게 당황하시는 거 아닌가 싶었지만 겉으로는 그러려니 했어요. 시어머니는 모자랑 손수건 등을 얼른 챙기셨는데 이제 보니까 죄다 분홍색 투성이더군요. 입으신 티셔츠는 무늬가 화려했고요. 그래도 그때까지는 확실한 무언가가 없었는데 곧 운명과도 같은 순간이 도래하였어요. 제가 그날 오후에 동네의 친한 애기 엄마들이랑 처음으로 나들이를 갔었거든요. 산 밑에 자리하고 있는 공원에서 돗자리를 깔고 간식을 나눠 먹었어요.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문득 고개를 돌려보니 공원의 반대편에서 익숙한 모자가 보이는 게 아니겠어요? 저 분홍색 모자하며 화려한 무늬에 상의하며 전혀 낯설지가 않았죠. 눈을 찌푸리면서 자세히 봤는데 역시 저희 시어머니가 맞더라고요. 그리고 옆에는 웬 남성분이 있었죠.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제가 얼른 자리에서 일어났죠. 조심스레 거리를 좁히며 시어머니가 신원불명의 남성과 있는 곳으로 다가갔어요. 가만히 보니까 시어머니뿐만 아니라 그 남성분도 등산복 차림이었는데 액면가로는 그쪽이 연하 같았어요. 그 두 사람이 계속 걸음을 옮기길래 저는 어디까지 가나 보자 싶어서
슬그머니 뒤쫓았어요. 이윽고 두 사람은 한적한 곳에 정자에 자리했고요. 근처에 자리를 잡고 몰래 지켜보던 저는 한 가지 놀라운 점을 알아차렸어요. 그 남성분은 자기 모자를 손에 쥐고 있었는데 그건 바로 시어머니께서 구입했던 것이었죠. 확실했어요. 인터넷 쇼핑으로 그거 사실 때 제가 옆에서 훔쳐봤었으니까요. 세상에, 시어머니께서 구매하신 한 쌍의 물품들, 그 주인공이 바로 저 남성분이셨던 거예요. 제가 혼돈에 빠져 있을 때였어요. 바로 그 순간 시어머니께서 그 남성분과 몸을 더 가까이 붙으며 앉으셨어요. 제가 소스라치면서도 우선 휴대폰으로 그 모습을 찍었죠. 거리가 멀어서 사진을 찍고 나서 확대를 해보려는 심산이었고요. 그렇게 해서 확인해 보니까 그동안은 심증만 있었는데 이런 광경을 직접 보게 되니까 기가 막혔고 만약 이런 우연이 아니었다면 몰랐을 거라 생각하니 소름이 돋았어요. 고민을 해보았으나 제 안에서는 이미 답이 나와 있더라고요. 저는 묵인할 수 없다는 걸요. 더 지체할 것 없이 다음날 바로 시어머니께 직구를 날려버렸어요. 어머님, 혹시 요즘 따로 만나시는 분 있나요? 너, 난데없이 그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니? 내 시어머니한테 어떻게 그런 말을? 산악회 활동에서 따로 어머님과 교류하는 분이 없으신 걸까요? 제가 어쩌다 보니까 이런 현장을 봐버려서요. 시어머니께서는 영문을 모르시겠다며 고개를 갸웃거리셨고 저는 떨리는 심정을 뒤로한 채 제가 찍은 사진을 보여드렸어요. 그러자 바로 표정이 굳으시더군요. 사진 속 그분과 어떤 사이신 거예요? 부디 아버님 생각도 해주세요. 만약 아신다면 정말 속상해하실 거라고요. 자, 일단 이 사진은 삭제했고 너 혹시 이런 거 또 가지고 있니? 주둥이 싹 닫고 모르쇠로 일가네. 알았어? 괜히 나서서 초칠 생각일랑 하지 말고. 제가 지금 너무 당황스러워서요. 상황 판단이 잘 안 되네요. 혹시 저한테 눈 감아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알아들었으면서 뭘 자꾸 묻고 앉았어. 그리고 이딴 증거로 나를 어떻게 해볼 생각은 접는 게 좋을 거야. 이럴 수가. 생각지도 못한 시어머니의 반응에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저한테 주둥이 나불대면 가만 안 두겠다고 하시는 모습에 저는 제가 꿈을 꾸고 있는 건가 싶을 정도였네요. 제가 알고 있던 시어머니가 과연 맞으신지 어안이 벙벙했어요. 사실 생각해보면 시어머니께서는 알듯 말듯한 분이셨죠. 묘한 거리감이 느껴지시는 분이고 성격이나 화법이 독특하다고만 생각했었는데 바람이라는 비밀을 간직하고 계신 거였다면 지난 의문이 해소되는 셈이었어요. 캥기는 게 있으시니까 늘 그 속에 초조함이 깃들어 있었을 테죠. 저는 그 으름장을 당한 이후로 입을 다물어야 했어요. 결정적인 증거도 없이 경솔하게 들이댔다간 저만 피볼 수도 있는 노릇이었으니까요. 솔직히 고백하자면요. 집안의 평화를 위해 제가 이대로 참는 게 맞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저만 입 다물면 끝날 일이었으니까요. 그런 고충을 안고 있던 어느 날이었어요. 제가 간식을 사다가 카센터에 들렀던 때였죠. 이런저런 고민을 하면서 도착을 했는데 시아버지께서 눈에 띄게 저를 반기셨어요. 아이고, 여기에 과자 다 떨어졌는데 마침 잘 사왔다. 네? 아버님, 혹시 하나도 없어요? 저는 그냥 종류 더 두려고 사온 건데요. 원래 네 시어미가 이런 거 다 잘 챙기는데 정신이 어디에 팔렸는지 요새 들어 사무실 살림 놓은 지 꽤 됐다. 너 몰랐냐? 도대체 뭘 하고 다니는 건지 나한테 생활비를 그렇게나 달라고 하고. 어머님이 돈 필요하다고 하세요? 무슨 일로요? 아, 글쎄다. 산악회 그게 뭐 활동하는데 들어가는 돈이 올라서 그렇다나? 아휴, 네 시어미도 늙어가는 마당에 참 몸 쓰는 거 좋아해. 그래도 본인이 그렇게나 재밌다고 하니까는 그냥 하게 둬야지. 돈이 왜 필요하셨겠나요? 그거 다 시어머니의 은밀한 이중생활을 위해서 들어가는 돈이 틀림없었어요. 저한테 들킨 이후로 시어머니께서는 오히려 더 막 나가시는 듯 했으니까요.
시도 때도 없이 의문의 외출을 하셨죠. 저한테 들키고 나니까 홀가분하고 더 짜릿하셨던 걸까요? 게다가 저는 입을 쉽사리 못 대는 상태였으니 시어머니께서 더 과감해지신 것 같았어요. 시아버지께 자세히 여쭤보니까 시어머니가 타가는 돈이 액수가 어마어마하더군요. 그걸 듣고 머리가 어지러웠을 정도예요. 시아버지께서 제가 결혼할 때 베풀어 주신 것들, 그리고 저에게 보여주신 따스하고 정겨운 모습들, 이런 걸 생각하면서 저는 더 이상 시아버지께서 기만당하시는 것을 두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어요. 마지막으로 시어머니께 부탁을 드렸답니다. 어머님, 제발 마음을 다시 돌려주세요. 아버님이 불쌍하지도 않으세요? 마음을 돌리긴 개뿔이? 한평생 부족함 없이 살아온 양반이 내 시애비인데 불쌍할 것도 더럽게 많다. 너는 그냥 입이나 닥치고 있어. 제 간청에 화가 나셨는지 얼굴까지 시뻘개지셔서는 시어머니께서는 일가를 떠뜨리셨죠. 그 모습에 저는 인내심이 바닥나 버렸어요. 이대로 좌시하는 건 제 성미에 맞지 않았죠. 저는 아이돌 사진 찍고 다니는 대학 동기한테 연락했어요. 야, 너 아직 대포 카메라 가지고 있어? 아이돌 찍으러 다니는 거. 내가 누구를 몰래 찍어야 할 일이 있어서 내 도움 좀 받을까 하고. 당연히 장비 그대로 있지. 내가 좋아하는 그룹들이 요즘 다 해외 투어만 돌고 있어서 심심하던 차였는데. 보수만 잘 챙겨주면 내가 현장 띄워줄게. 하루 종일 잠복도 가능해. 그 친구가 그런 방면으로 아주 일가견이 있는 전문가였거든요. 보수 두둑이 챙겨준다면서 부탁을 해놓았고요. 시어머니의 비위를 맞추는 척 살살 긁어서 어느 산으로 다니시는지, 일정은 어떻게 되시는지 이런 정보를 얻어냈어요. 3주의 기다림 끝에 저는 결과물을 받아들었죠. 확인하자마자 그대로 주저앉을 뻔했어요. 산 근처에 반드시 있기 마련인 숙박업소 앞에서 시어머니가 그 남성분과 딱 붙어있는 모습이었어요. 사진 속에서 두 사람은 서로에게 귓속말을 하기도 하고 함께 자동차 앞 좌석에 나란히 앉아서 시선을 맞추기도 하였어요. 증거까지 확보한 이상 저는 곧바로 시아버지께 이 사진들을 보여드리기로 했어요. 그런데 막상 카센터에 찾아가서 뵙는 순간 시아버지 앞에서 입이 안 떨어지더군요. 여느 때처럼 저를 환한 미소로 반겨주시는 시아버지께 차마 제가 그런 사실을 밝힐 수가 없었죠. 결국 입을 열지 못하고 발길을 돌렸어요. 그날 퇴근한 남편에게 모든 일을 다 털어놓았습니다. 남편은 거의 기절 직전이었어요. 상상도 못해본 일이라면서 자기한테 얼른 그 사진 보여달라고 하더군요. 제가 한숨을 쉬며 가방을 뒤적거리다가 얼어붙었어요. 헉, 맞다. 커피 믹스 사들고 간 쇼핑백에 그 사진이 들어있는데 내가 그걸 카센터 사무실에 두고 왔어. 어떡하지? 어떡하기는 아직 카센터 문 닫으려면 1시간 정도 남았잖아. 지금 빨리 출발하자. 저의 미련한 실수 때문에 저녁밥도 제대로 못 먹은 남편과 아이까지 데리고 급하게 카센터로 향했어요. 가보니까 시아버지뿐만 아니라 육천 형제분께서 마침 같이 사무실에서 담소를 나누는 중이셨죠. 어라? 이 시간에 니들이 웬일이냐? 낮에 제가 깜빡 두고 간 게 있어서요. 얼른 그것만 챙겨서 갈게요. 당황하신 시아버지께 제가 대충 둘러대면서 그 쇼핑백을 찾았어요. 다행히 그 안에 봉투가 그대로 있었고 시아버지나 육천 형제분께서 이걸 건드리지 않으신 모양이라 안도의 한숨이 내어졌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였어요. 갑자기 남편이 제 손에서 사진이 든 봉투를 확 낚아채더니 보여드릴 게 있어서 왔습니다. 같이 확인해 주셨으면 하는 게 있어서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남편이 저를 고드는 길로 쳐다봤고 저는 하는 수 없이 시어머니와 있었던 일을 털어놓았어요. 밝히고 싶었으나 밝히기 어려웠던 바로 그 얘기를요. 시아버지께선 안색이 파리해지셨는데 제가 차마 정면으로 쳐다볼 수 없어서 고개를 비스듬히 숙이고 말을 맺어야 했어요. 제 얘기가 끝나자 남편이 떨리는 손으로 봉투 안에서 사진들을 꺼냈죠. 그리고 그것을 시아버지와 함께 확인하였어요.
이건? 이럴 수가. 아니, 어떻게 이런. 시아버지의 떨리는 음성에 저는 괜히 죄스러운 마음이 들어서 고개를 더욱 푹 숙였어요. 그런데 그런 제 귀에 육촌 형제분의 놀란 목소리가 들리는 게 아니겠어요? 이거 혹시 형규 아니냐? 형규 녀석 맞네. 내 동생. 집안과 인연을 끄는 놈을 이렇게 다 보게 되네. 무슨 이런 일이. 작은아버지가 어떻게 엄마를 만나고 계신 거였지? 뒤이어 남편도 몹시 혼란스러운 반응을 보였어요. 저도 세 사람 못지않게 놀랄 수밖에 없었네요. 작은아버지라뇨. 제가 아는 한 시아버지께는 남자 형제뿐이 안 계셨어요. 결혼 전에도 들은 적 없었고 결혼식에도 작은아버지라는 분이 나타난 적은 없었어요. 지금까지 모르고 살았던 존재를 갑자기 듣게 되니까 이게 다 무슨 일인가 싶더라고요. 이 옆엔 내가 진짜 나를 등쳐먹고 나를 속이고 있었던 거였어. 내가 그렇게 그 녀석은 앞으로 상종 안 할 거라고 단단히 일렀거늘. 시아버지께서 그렇게 고함을 치시는 건 그때 처음 보았어요. 아무도 말리지 못했네요. 그럴 새도 없게 시아버지께서는 사무실을 박차고 나가셨어요. 어디로 가시는진 불보듯 뻔하였죠. 사무실은 육촌 형제분께서 정리하신다기에 저랑 남편은 아이를 데리고 시아버지의 뒤를 쫓아 시댁으로 갔어요. 가는 동안 남편이 계속 한숨을 쉬면서 저한테 짧게 털어놨죠. 작은아버지, 돈 때문에 우리 아버지랑 대판 싸우신 후로 연 끊고 살아오신 분이야. 우리 집안 친척분들하고도 전부 등졌고. 그런데 설마 엄마가 작은아버지를 몰래 만나고 계셨다니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다. 저는 그야말로 아연실색이었네요. 제가 무슨 짓을 저지른 건지 이 일이 어떻게 마무리될지 감도 안 잡혔어요. 두려운 마음을 안고 시댁에 들어가 보니 시어머니께서 거실 바닥에 엎어져서 엉엉 울고 계셨어요. 시아버지께서는 그 앞 소파에 앉으신 채 붉어진 얼굴로 화를 꾹 참고 계시는 표정이었고요. 왜 그랬어? 대체 왜? 이건 나를 기만한 거야. 돈 들고 가서 그거 다 날려먹고 갚지도 않고 거기에다 뻔뻔스레? 있으면 더 내놓으라고 했던 그 망나니를 왜 도와주고 있었던 거야? 당신은 내가 유유자적하게 카센터에 붙어있으니까 내가 우스워 보였어? 그놈이 앞으로 객사하든 말든 나는 상관 안 하고 안 도와줄 거라고 내가 분명히 못 박았었어. 그런데 당신은 신의를 저버린 거야. 이 나를 등쳐먹은 거라고. 미안해요. 내가 미안해. 하지만 당신에게 유일한 친형제이듯 나에게도 유일한 시동생이었고 내가 정말 친남동생처럼 여겼다는 거 당신도 알잖소. 나 시집 왔을 때부터 형수님 형수님 하면서 그렇게 잘 따랐던 사람을 어찌 내가 매몰차게 외면할 수 있겠어. 누가 그 마음 모른데 나라고 그놈을 그렇게 내치고 싶었겠어. 그런데 그놈이 사업 말아먹고 사고쳐서 우리 어머니 충격으로 쓰러지시고 끝내 세상 떠나셨던 거 그것만 생각하면 내가 용서가 안 돼. 그래도 그럼에도 나는 내 동생이랍시고 참고 품어줬었어. 그렇지만 어땠어? 그 후로 우리 집안에서 뜯어갔던 돈만 좋게 3억은 돼. 10원 한 장이라도 그놈이 갚았나? 아니었지. 그것도 죄다 날려먹고는 되려 자기 형한테 그리고 자기 친척들한테 갖은 행패 부리고 금수만도 못하게 굴었지. 그때 인연 끊은 이후로 이번 생에는 다시 엮이지 않기로 했잖아. 당신도 그러겠다 했었잖아. 그래서 우리가 돈 걱정하며 살았어. 마음 붙일 데 없어서 등산으로 우울증 치료할 만큼 힘들었어. 모텔 전전하며 살기를 해봤어. 그런 적 없었잖아. 우리는 그 후로도 잘 살았잖아. 당신이 우리 아들 결혼한다고 집 한 채 턱하니 해줄 때 당신 동생은 길바닥에 내몰려 있었어. 이미 반성할 대로 반성한 사람한테, 세상 그 누구보다도 과거를 후회하고 있는 사람한테 나는 도저히 손을 내밀지 않을 수가 없었어. 여보, 당신 내가 약속 안 지키고 뒤로 기만하고 있었던 거 미안해. 하지만 이렇게 살면 당신 후회할 것 같아서 그랬다고 하면 가짜는 핑계라고 나를 비웃겠어요? 내가 당신을 몰라? 당신 이러다가 결국 가슴에 피 철철 흘리며 후회할 거야.
우리 손주 보면서 내 동생도 늦둥이여서 내가 돌봐줬었는데 이렇게 몰래 중얼거렸던 거 내가 못 들었을 줄 알았소? 시어머니께서는 숨 넘어가게 우셨고 시아버지께서는 침묵을 지키셨어요. 저는 품에 아이를 안은 채로 저도 모르게 울고 있었네요. 제가 차마 알지 못했던 집안에 숨겨진 이야기가 가슴 짠하게 느껴졌어요. 시아버지께서는 조용히 집을 나서셨고 그 뒤 저랑 눈빛 교환을 한 남편이 따랐어요. 저는 시어머니를 챙겨드렸죠.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저기 어머님, 제가 저 때문에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알지도 못하면서 나서는 바람에. 제가 울먹이면서 말을 하자 한숨을 내신 시어머니께서 고개를 저으셨죠. 이렇게 될 일이었나 보다. 결국 드러날 일이었던 게지. 너도 이젠 알겠지만 네 시아버지한테는 동생이 있어. 나이 터울이 크지. 내가 시집와서 적응 못하고 오만 고생하고 있을 때 나를 정말 잘 따르면서 힘이 되어줬던 사람이고 나한테는 시동생이 아니라 친동생 같았어. 너무 사랑만 받고 자란 사람이라 그런지 겁도 없이 젊은 나이에 사업 벌이고 돈 빌려다 쓰고 그러느라 온 집안 식구들의 속을 썩였지만 그래서 결국은 집안에서 내쳐졌지. 우연히 등산을 갔다가 마주치고 나서는 내가 차마 외면할 수가 없더라고. 사는 모습이 너무 안쓰러운 거야. 시어머니와 마주 앉아서 많은 이야기를 들었어요. 알고 보니 시어머니께선 당신의 시동생에게 활력을 주시려고 일부러 옷도 밝은 색만 입고 다니셨던 거더라고요. 저는 이야기를 들을수록 작은아버지라는 분이 다시 집안에서 받아들여지셨으면 하는 생각을 품게 되었죠. 그런데 부부가 통했나 봐요. 같은 시각 남편도 시아버지와 동네 포차에서 술 한잔 기울이면서 그런 대화를 나누었던 것이죠. 남편은 작은아버지에게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어찌됐든 가족은 가족이라는 말을 했대요. 그러자 시아버지께서는 고심하는 눈치이셨다 하고요. 많은 이야기가 오갔던 그 밤 이후로 사흘이 지났을 때였어요. 시어머니의 주선하에 시아버지께서 드디어 당신의 남동생을 아주 오랜만에 만나셨어요. 그리고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이 제대로 통하였죠. 시아버지께서 그러시더라고요. 만나면 일단 머리통부터 한 대 후려 갈길 생각이셨는데 막상 얼굴을 보니까 짠한 감정이 올라와서 그러질 못하셨대요. 제가 그 존재조차 몰랐던 작은아버지는 너무 좋으신 분이었어요. 저랑도 금세 잘 지내게 되었답니다. 그 후로 시아버지께서는 카센터를 6천 형제분께 전가를 해두시고 작은아버지의 새로 시작한 작은 사업을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셨어요. 그 사업은 다행히 잘 되었고요. 본전치기나 다름없는데 다들 그게 뭔 성공이냐고. 그 녀석을 추켜 세우는 건지 이거 원. 시아버지께서는 그렇게 툴툴거리셨지만 그러실 때마다 입가에 미소가 걸려있는 걸 당신께선 아시나 모르겠어요. 그 미소의 원천을 시어머니께서는 아시기 때문에 작은 아버지를 몰래 도와가며 교류를 해가셨던 거겠죠. 저는 시어머니와 더 가까워졌어요. 알면 알수록 재미있으신 분이라 함께 있으면 즐거운 기분이에요. 암만 해도 저는 결혼 잘한 것 같아요. 따뜻한 이 집안에서 잘 살아가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여러분도 가정 안에서 행복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